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화성에 살고 있는 40대 중반 여자입니다. 사연을 신청하는 지금도 손이 떨릴 정도로 현실을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든 상태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제 사연을 들으시고 어떤 생각을 하실지 궁금하네요. 현재 남편과는 이혼을 한 상태이고 숙려 기간은 10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남편과 함께 살아오면서 단 한 번도 의심이라는 걸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그만큼 저희 부부관계에 아무 문제 없다고 확신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나이대까지 잘 살아오고 있었던 거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남편의 건강이 많이 허약해진 것 같아 신경이 쓰이기 시작했는데 남편은 크게 문제될 거 없다며 일이 많이 바빠 피곤해서 그런 거라고 대충 둘러대곤 있었지만 최근 들어 확실히 살이 많이 빠져 있었죠. 적지 않은 나이에 한 회사에서 열심히 일을 해오던 남편이 안쓰럽고 불쌍해 보여 뭐라도 좀 챙겨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동네에서 꽤 유명한 곳인 한의원에 들려 한약도 몇 채 지어 매일 아침마다 한 채씩 먹여가면서 남편의 건강을 챙겨 주었죠. 하지만 남편은 날이 가면 갈수록 피곤해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어요. 100세 시대인 요즘 앞으로 살 날이 절반 이상이 남아있는데 남편한테 무슨 문제라도 생겼을까봐 불안해서 건강검진을 받아보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했지만 그럴 필요 없다며 거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당신 요즘 들어 살이 많이 빠진 거 알아? 아무리 회사 일도 중요하지만 당신 건강부터 챙기는 게 좋지 않겠어? 저번 달부터 주말에 쉬지도 못한 채 하루도 안 빠지고 계속 특근을 하고 있잖아. 야근도 기본이고 당신 몰골이 말이 아니야. 한약 챙겨 먹어도 소용이 없는데 급격하게 살이 빠지기 시작하는 건 건강상 문제가 생겼을지도 모른다고 의사가 한번 방문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까지 했었다고. 하루 이틀 미루다가 정말 큰일이라도 생기면 어쩌려고 그래. 아휴, 괜찮아. 요즘 일이 많이 바빠서 그래. 당신도 잘 알잖아. 내가 많이 부족해서 이번에는 직급 좀 올리려면 더 열심히 해야지. 집안의 가장이 쉬면 되겠어? 그냥 다른 직장 알아보면 안 되는 거야? 모든 일은 당신 혼자 하는 것 같은데 왜 지금까지 직책은 대리해서 머물러만 있는 건데? 회사 운영 방식이 정말 이상한 것 같아. 지금 다니는 회사 나랑 결혼하기 전부터 다녔던 거 아니야? 그런데 아직까지 대리라는 게 말이 돼? 내가 한번 찾아가 봐야 되겠는데? 어허, 회사에 함부로 찾아오거나 하는 쓸데없는 행동하면 오히려 눈에 가실거리가 되니까 그냥 가만히 있어. 올해는 그래도 과장은 달아주겠지. 남편은 한 회사에 상당히 오랜 시간 근무를 했었어요. 저와 결혼하기 전부터 다녔던 회사였죠. 일반적이면 보통은 어느 정도 연수가 차게 되면 자연스럽게 직급이 올라갈 텐데 남편은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도 항상 제자리에만 머물러 있는 것 같아 마음이 안 좋았었습니다. 저도 다른 사람들이 남편의 위치에 대해 물어보면 참 난감하기도 했었어요. 나이에 비해 직급이 너무 낮아서 대리라고 말을 하기에도 난처한 상황이라 모임이 있을 때면 말을 아끼게 되더라고요. 남편은 직급은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면서 회사가 어려운 상황이고 다들 가족처럼 지낸다고 자기만 직급이 안 올라가는 것도 아니라면서 불경기 같은 요즘에 먹고 살 정도의 돈을 벌고 있다는 것만도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자신의 위치에 대해 크게 문제 삼지 않고 있었죠. 남편은 항상 자신의 일에 대해 불만보단 긍정적으로 일을 해오는 모습이었어요. 회사를 다니는 걸 힘들어했다면 다른 직장을 알아봤으면 좋겠다는 말을 했을지도 모르지만
워낙 즐겁게 회사를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남편 입으로 회사를 그만두겠다는 말을 하기 전까지는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묵묵히 지켜만 보고 있던 어느 날 온몸이 떨릴 정도로 전혀 예상하지 못한 엄청난 충격을 가져오게 되는 사건이 눈앞에 펼쳐지고 말았습니다. 아침밥을 먹고 출근하는 남편이 그날 야근 때문에 늦게 들어온다는 말에 그동안 한 번도 가본 적 없던 회사에 밤참을 해서 서프라이즈로 찾아갈까 생각을 하게 되었고, 고생하는 남편을 위해 건강식으로 준비한 뒤 적당한 시간대를 기다리고 있었죠. 남편은 보통 야근을 한다고 말을 하면 집에 도착하는 시간이 새벽 1시 정도 됐었어요. 그래서 저녁 9시쯤에 회사에 한번 들리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 모든 준비를 끝낸 뒤 출발 전에 남편한테 문자를 한 통 넣었어요. 회사에서 아직까지 일을 하고 있냐고 물어봤는데 정신없이 업무 처리 중이라면서 일이 끝나면 연락하겠다는 답장을 주었죠. 그렇게 연락을 받은 뒤 택시를 타고 남편이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 도착해 어두컴컴한 건물로 들어가니 경비를 서고 있는 분께서 저를 막아섰어요. 그래서 남편의 이름을 대면서 밤참을 준비해 왔다는 말을 꺼내게 되었죠. 네? 방금 뭐라고 하셨어요? 뭔가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은데 그분은 대리님이 아니라 부장님이신데요? 제가 여기 회사 사람들 이름과 직책은 다 알고 있거든요. 네? 저희 남편이 부장이라뇨. 이 회사에 들어오신 지 얼마 되지 않으셨죠? 저희 남편 이름은 진국현이고 지금 현재 대리로 근무를 하고 있어요. 야근한다고 정신없이 일을 하고 있을 거라고요. 오늘 처음 회사에 와봤는데요. 힘내라고 밤참 좀 준비해 왔는데 들여보내주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정도는 가능하잖아요. 아이 참, 이 회사의 진 씨는 단 한 명뿐이고 사모님 남편분 이름이 진국현이라면 저희 회사의 부장으로 근무하시는 분이 맞으세요. 뭔가 착각하고 계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저희 회사는 야근 자체를 자주 하지 않아요. 1년에 몇 번 할까 말까 할 정도로 야근이 없는 회사입니다. 지금 부장님은 자리에 안 계시고 퇴근하셨는데요. 그럴 리가요. 좀 전까지 문자 주고 받았는데요. 회사에서 정신없이 업무 처리 중이라는 말을 들었다고요. 저희 남편이 있는 자리에 좀 같이 가주시면 안 될까요? 아유, 사모님, 꼭 눈으로 확인시켜드려야 되겠어요. 부장님은 진작에 퇴근하셨다니까요. 모르는 게 너무 많으신 것 같으시니까 일단 직접 가셔서 한번 보시죠. 이해할 수 없는 말들을 꺼낸 경비원은 저를 이상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길래 그런 오해를 풀고자 남편과 함께 찍은 사진까지 보여줬었습니다. 그런데 경비원은 계속해서 남편의 사진을 보면서 대리가 아닌 부장이라는 직책을 불러주고 있었어요. 대리에서 한 번에 부장으로 진급을 한 것도 아닐 테고 만약 진급을 했었다면 저에게 알려줬을 텐데 남편은 그런 말은 일절 하지 않았기 때문에 뭔가 느낌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경비의 뒤를 따라가 남편이 근무하고 있는 자리에 도착을 했는데 충격적이게도 명패에 부장 진국현이라는 이름 3글자가 새겨져 있었어요. 제가 잘못 본 걸 수도 있을 것 같아 떨리는 몸으로 자리를 살펴보니 컴퓨터 옆에 남편이 저와 함께 찍은 사진이 올려져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경비는 저희 남편이 부장으로 승진한 지 몇 년 됐었다는 말과 함께 제가 아내인 게 의심스러울 정도로
알고 있는 것들이 하나도 없다며 오히려 저를 이상하게 쳐다보고 있었어요. 제가 생각했던 그림이 아니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남편의 행동을 받아들여야 할지 몰라 너무 당황스러웠고 왜 저한테 거짓말을 해오면서까지 살아왔는지에 대해 알아야 될 필요가 있었죠. 남편이 저에게 무엇을 숨기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었던 저는 경비분께 제가 다녀갔었다는 걸 비밀로 해달라며 부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들고 왔던 밤참 도시락은 일을 하시는 경비분께 드린 뒤 다시 집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어요. 짧은 몇 시간 사이에 남편이 그동안 저에게 거짓말을 하면서 살아왔었다는 거에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러 버리더라고요. 이런 사실들을 부정하고 싶었지만 너무 큰 사실을 알게 된 터라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지 몰라 한참 동안 멍하니 앉아만 있었습니다. 부장을 몇 년 전부터 달았다는 말은 부장을 달기 전에 과장이었을 때도 저를 속였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저와 결혼했을 당시 남편의 직책이 대리였었는데 부장을 달 때까지 속였다는 건 결혼하는 동안 현재까지 계속 거짓말을 해왔던 거죠. 저는 그런 것도 모르고 적지 않은 나이임에도 대리에서 진급을 하지 못했다는 거에 너무 마음이 아팠었는데 한순간에 남편과의 신뢰가 모두 내려앉게 되니 앞으로 어떤 식으로 살아야 맞는 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남편은 새벽 3시가 되어서야 집으로 들어왔어요. 제가 자고 있지 않고 소파에 앉아 있자 들어오던 남편은 평온한 얼굴로 아직까지 안 자고 뭐하냐며 바로 화장실로 들어가 씻은 뒤 야근을 하고 와서 피곤해서 먼저 잔다는 한마디 한 뒤에 방으로 들어갔네요. 제가 지금 어디를 다녀왔는지 모르는 남편은 저에게 표정 하나 바뀌지 않고 거짓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뒤늦게서야 알게 된 남편의 거짓된 행동들은 온몸에 소름이 돋을 정도였고 이중적인 모습을 보여준 남편이 무섭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남편이 무엇을 숨기면서 살아왔는지에 대해 확인해 볼 필요가 있었어요. 결혼 초 때부터 지금까지 무엇 때문에 숨기면서 살아왔는지 파헤쳐 봐야만 했었죠. 남편은 다음날 아침 일찍 회사로 출근을 했고 그때부터 저는 처음부터 남편의 물건들을 뒤져보면서 무엇을 숨기며 살아왔었는지 확인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한참 동안 집안 구석구석 살피면서 남편의 서재에까지 들어가 눈에 보이는 서랍은 전부 다 열어봤는데 얼마나 철저하게 숨기면서 생활을 했던 건지 아무런 단서조차 발견되지 않았죠. 결국 허탈감에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는데 남편의 서재의 책상 밑에 또 다른 서랍장이 눈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특이하게도 그 서랍장만 자물쇠로 잠겨 있었죠. 그 안에 결정적인 단서를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 열쇠가 있을 만한 곳을 찾기 시작했지만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한참 동안 굳게 잠겨있는 서랍장을 바라보고 있었던 그때 머릿속에서 스친 하나의 기억이 떠올랐고 저는 남편이 올 때만을 기다려야만 했어요. 항상 차키에 열쇠 하나를 달고 다녔었는데 그 열쇠가 서랍장을 열 수 있는 유일한 열쇠인 것 같았죠. 그렇게 저도 언제나 한결같은 모습으로 퇴근한 남편을 챙겨준 뒤 먼저 잠이 들었을 때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기다리고 있다가 남편이 잠이 든 모습을 확인한 후에 남편의 차키에 달려있는 열쇠를 가지고 서재에 들어가 서랍장을 열기 위해 열쇠를 꽂아볼 수 있었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지만 최대한 침착하게 행동하면서 열쇠를 돌리는 순간 철컥거리는 소리와 함께 자물쇠를 열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천천히 서랍장에 있던 내용물을 확인해 보는 순간 이상한 고지서 같은 것들만 쌓여 있더라고요. 저희 집 관리비 고지서는 아니었고 다른 지역 아파트 고지서였습니다. 꾸준하게 지출되고 있는 아파트 고지서를 훑어보고 있는데 또 다른 서류 봉투가 있길래 확인을 해보는 순간 저는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오고 말았어요. 남편의 통장이 발견되었고 전달에 통장 정리를 한번 했는지 급여가 최근 것까지 찍혀 있었는데 남편의 월급은 월 300만 원이 아닌 700만 원이었습니다. 경비분의 말대로 남편은 부장의 직책을 달고 있으면서 매달 700만 원의 월급을 받고 있었지만 저는 남편이 만년 대리인 줄만 알고 있었던 거였죠. 직책은 대리였지만 매년 조금씩 오르는 월급은 한 달에 300만 원 정도까지 도달했었는데 남편은 저를 완벽하게 속이기 위한 행동들이었고 나머지 돈은 다른 곳에 지출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보관해 두고 있던 아파트 고지서에 결정적인 단서가 있을 것 같아 고지서 하나를 주머니에 넣어둔 뒤 모든 것들을 제자리로 돌려놓고 남편의 서재에서 나와 처음 보는 아파트에 동호수가 찍혀있던 고지서를 한참 동안 바라보며 눈물을 훔치고 말았습니다. 이런 행동을 하는 저를 보게 됐는데 이게 뭐 하는 건가 싶더라고요. 결혼 생활하는 동안 이런 계획은 전혀 없었는데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일들이 눈앞에 펼쳐져서 너무 괴로웠었어요. 남편의 이중생활을 계속해서 지켜보고 있던 제가 점점 마음의 병이 들어가고 있었는지 안색이 좋지 않다는 걸 남편이 알아차리곤 괜찮냐며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한마디 툭 던졌는데 그 순간 저도 모르게 눈물이 왈칵 쏟아졌고 그때부터 진정이 되지 않고 있었어요. 당신 갑자기 왜 그래? 무슨 일 있는 거야? 당신 요즘 안색이 좋지 않더니 우울증이라도 왔어? 애들 때문에 걱정돼서 그래? 걔들은 기숙사 생활 잘하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 안 해도 돼. 이번 주 주말에 올라오겠대잖아. 자기들이 원해서 선택한 건데 이제 와서 마음 약해지면 어떡해? 자기들도 꿈이 있으니까 결정한 거잖아. 애들이 걱정돼서 그런 거 아니야. 그냥 요즘 복합적으로 우울증이 왔나 봐. 나도 모르게 눈물이 흐르네. 신경 쓰지 말고 어서 출근해. 이러다 늦겠다. 남편은 시계를 쳐다보더니 빨리 나가야 할 것 같다면서 저녁에 다시 대화하자며 서둘러 집을 나섰어요. 남편이 회사로 출근하고 혼자 남겨진 조용해진 집에서 저는 그날 한참 동안 오열을 하고 말았습니다. 남편의 배신에 한바탕 눈물을 쏟아낸 뒤에 저는 다시 정신을 차리고 고지서에 적혀있는 아파트로 향했어요. 그런데 저는 거기에서 입을 다물지 못할 정도로 엄청난 광경을 마주하고 말았습니다. 고지서에 적혀있는 아파트에 도착해 멀리에서 지켜보고 있는데 1층에서 처음 보는 여자가 걸어 나오고 있었고 잠시 뒤 남편도 함께 뒤따라 나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그치는 게 아닌 시모 또한 남편과 여자를 따라 나오고 있었습니다. 너무 충격을 받은 광경이라 떨리는 손으로 걸어 나오는 장면을 전부 다 증거물로 남겨두고 있었는데 잠시 뒤 아파트 자동문이 다시 한번 열리면서 시부가 걸어 나왔어요. 그런데 시부의 품에는 갓 태어난 아이가 안겨 있었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대충 짐작은 할 수 있었지만 더 충격이었던 건 시부의 뒤를 따라 나오는 아이들이었어요.
저희 아이들과 나이대가 비슷한 애들이었는데 시부를 할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따르고 있었습니다. 아이 참, 당신은 왜 이렇게 걸음이 느려? 그러다 아이가 감기라도 걸리면 어쩌려고? 우리 며느리가 힘들게 셋째를 출산했는데 귀한 손자 아프면 안 되잖아? 아이, 가고 있어. 요즘 무릎이 안 좋은 걸 어떡해? 자문이나 열어줘. 몸조리를 꼭 우리 집에서 해야 되겠어? 다들 들어와 살면 집이 좁아 터진다고. 그냥 당신이 왔다 갔다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다 여러 가지로 곤란한 상황에 처해지면 어쩌려고 그래? 잠깐 방심했다가 큰일 날 수도 있는 거라고. 아유, 그런 건 걱정하지 마. 걔가 언제 내 허락 없이 집에 들어온 적이 있었어?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빨리 차에 올라타기나 해요. 며느리랑 아이들은 벌써 탔잖아. 늦은 나이에 셋째 출산이라 이번에 몸에 무리가 좀 많이 온 것 같아요. 그러니 어머니가 잘 좀 챙겨주세요. 그리고 요즘에 희영이 엄마가 계절을 타는 건지 우울증이 좀 온 것 같은데 몸에 좋은 음식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뒤에서 저를 많이 챙겨주는 거 알고 있죠? 저보고 최근 들어 살이 많이 빠졌다고 걱정까지 해준다니까요. 아무래도 아이가 태어나서 정신없다 보니까 신경 쓸 게 많아서 제대로 챙겨 먹지 못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그런 저를 보고 바로 알아차렸는지 한약이며 몸에 좋은 음식들 위주로 신경 써주고 있어요. 그런데 정작 그 사람 자신은 살피지 않고 있는 것 같아 걱정이에요. 그러니 어머니가 신경 써줄 수 있죠? 내가 몸이 10개니? 그리고 걔는 하는 게 뭐가 있다고? 우울증이야? 이번에 애들도 기숙사로 전부 들어가지 않았어? 한가로이 집에 혼자 있으니까 쓸데없이 잡생각만 늘어서 그런 거야. 마음 같아서는 집에 와서 애 좀 돌봐달라고 하고 싶은데 상황이 그렇지 않으니 내가 얼마나 답답한 줄 알아? 솔직히 이게 다 너 때문이잖아. 언제까지 이런 상황을 숨길 수 있을 거라 생각해? 엄마는 요즘에 너무 불안해 죽겠다. 괜히 일 크게 만들지 말고 이제 하나만 집중하는 게 좋지 않겠어? 너도 50이 가까워지고 있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야? 이제 그만 결정하는 게 좋지 않겠어? 주와 애미가 워낙 착하니까 말을 안 하는 것뿐이지 법적으로 너희들 지금 아무것도 아니잖아. 불안정한 가정 만들어서 괜히 나중에 이런 사실 아이들까지 알게 되면 상처받으니까 이제 그만 하나로 결정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어떻게 할 거야? 사돈이 어제 나한테 전화 왔었다. 더 이상 이런 식으로 살고 싶지 않고 떳떳하게 사위로 부르고 싶다더구나. 사돈댁도 벌써 한계치에 도달한 거야. 내 말 무슨 뜻인지 알지? 이제는 결정할 때가 됐다는 거야. 내가 봤을 때 이미 결정한 것 같은데. 지금 마음 상태에서는 희영 엄마한테 느끼는 감정은 연민 정도로 불쌍한 감정만 남은 상태요. 막내 아들까지 태어난 마당에 주아 엄마한테 더 신경을 쓰고 싶긴 하죠. 정말 충격적인 장면들이 계속해서 눈앞에 펼쳐졌고 그런 모습을 지켜보는 것도 괴로운데 남편은 저에게서 마음이 떠나가고 있는 것 같다며 이제 그만 정리하라는 말에 저와의 인연을 끝낼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시모와 남편과의 대화 속에서 저는 이미 며느리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죠. 남편은 모두를 차에 태운 뒤 곧장 시댁으로 향하는 듯 했어요. 멀어지고 있는 차를 보고 있는데 눈물이 앞을 가렸고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동안 저를 속이고 이중 생활을 한 남편을 용서할 수가 없었어요. 거기에다가 시부모님까지 잘못된 걸 알면서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용납이 되지 않았죠. 15년이 넘는 시간 동안 모든 것들을 철저하게 숨긴 그 사람들을 전부 다 무너뜨리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택시를 타고 시댁으로 향하게 되었어요. 어머, 어머, 네가 갑자기 여긴 어쩐 일이야? 연락도 없이 찾아오는 건 예의가 아닌 거 모르니? 오늘은 내가 다른 약속이 있어서 조금 있다가 나가봐야 하거든. 그러니까 나중에 다시 오든지 해라. 요즘 할 일이 없는 거야. 내 아들이 그러는데 네가 요즘 우울증 증상을 보인다며? 아이들도 기숙사 들어갔는데 너도 일거리 좀 찾아서 집안 살림에 보탬이 되도록 해야지. 언제까지 천하태평 놀고 먹기만 할 건데? 내 아들이 얼마나 힘들게 돈을 벌고 있는지 알고 있지? 네, 모르는 거 아니죠. 그래서 요즘 일거리를 찾고 있는 중이에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지 고민을 좀 해봤는데요. 제가 아이들을 좋아하니까 돌봄 같은 걸 좀 알아보려고요. 그런데 계속 현관문 앞에 저를 세워두실 거예요? 저는 어머님 보고 싶어서 먼 길을 달려왔는데 주스 한 잔 정도는 주셔야죠. 제가 들어가면 안 되는 이유라도 있는 거예요? 어머님, 지금 머리에 식은땀까지 흘리고 계시는데 어디가 좀 불편하신 거라도 있으세요? 평소 같지가 않아서요. 그런 게 뭐가 있어? 맨날 똑같이 살고 있는데 약속이 좀 늦어서 그런 것 뿐이니 나중에 다시 얘기하도록 하자. 그럼 다음에 다시 보는 걸로 하자. 어머님, 잠깐만요. 그런데 이거 무슨 소리예요? 갓난아기 울음소리 같은데 집안에 누가 왔어요? 왜 아기 울음소리가 어머님 집안에서 들리는 거예요? 아이 참, 당신 왜 안 들어오고 있는 거야? 손자가 지금 진정이 되지 않고 있는데 며느리가 안아줘도 계속 보채기만 하잖아. 빨리 와서 손을 좀 써봐. 저러다 목 상하겠어. 아니, 네가 여긴 어쩐 일이냐? 연락도 없이 갑자기 찾아왔네. 며느리가 왔으면 나한테 귀띔이라도 해줬어야 할 거 아니야? 나는 급하게 볼 일이 있어서 다시 들어갈게. 우리 집에 손님이 왔거든. 그런데 이제 막 나갈 참이었어. 신경 쓰지 말고 너 갈 길 가면 된다. 그럼 나도 외출 준비해야 되니까 현관문 닫아도 되는 거지? 어머님, 방금 아버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며느리가 문 앞에 있는데 집안의 아기를 손자라고 얘기하시면서 며느리가 아이를 제대로 돌보지 못한다고 얘기하셨잖아요. 이게 무슨 말인 거예요? 어머님 집안에 저 말고 다른 며느리가 들어와 사는 건 아니죠? 제가 확인을 좀 해봐야 될까요? 그래도 되는 거잖아요? 제가 시댁 안으로 들어가려 하자 시몬은 온몸으로 저를 막아서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미 저는 오랜 시간 분노가 쌓여왔던 상태라 시몬은 저를 감당할 수가 없었죠. 온 힘을 다해 시모를 밀쳐낸 뒤 집 안으로 달려 들어간 순간 저와 눈이 마주친 여자가 화들짝 놀라면서 품에 안겨 울고 있는 아이를 급하게 뒤로 숨기고 있었어요. 시몬은 저에게 다시 달려와선 당장 나가라며 흥분하며 소리를 질렀고 시모의 목소리에 놀란 아이는 자지러지게 울음을 터뜨려 버리고 말았습니다. 저와 마주친 여자가 저에게 피해를 입게 될까봐 불안했는지 도망을 치려 하길래 여자의 옷깃을 잡으면서
대화 좀 하자고 입을 여는 순간 갑자기 눈앞이 보이는 시야가 검게 변하면서 정신을 차리지 못할 정도로 무언가의 충격을 받았습니다. 고개를 돌려 옆을 보니 시모가 어딜 만지냐면서 제 뺨에 손을 올려 붙였던 거죠. 이미 통제가 되지 않는 몸으로 변해버렸던 저였기 때문에 받은 만큼 그대로 시모에게 돌려주었어요. 시모한테 속아온 세월에 대한 배신을 온몸으로 시모에게 표현을 하게 되었고 저에게 속수무책으로 당하던 시모는 저를 피해 안방으로 숨어 버렸습니다. 거실에는 남편과 바람난 여자와 단둘이 마주하고 있었고 모든 걸 솔직하게 말하는 게 좋을 거라며 제가 분노한 얼굴로 그녀를 바라보자 고개를 떨군 채 대화를 이어나갈 수 있었네요. 저는 잘못이 없어요. 그 사람이 저한테 준 사랑을 받은 것밖에 없다고요. 지금까지 조용하게 지내고 있었잖아요. 그럼 된 거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 대충 알고 온 것 같은데 솔직하게 얘기할게요. 그쪽이 임신을 해서 먼저 결혼을 한 것뿐이지 저도 비슷한 시기에 그 사람과 서로 만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도 뒤늦게서야 임신을 했다는 걸 알게 되었고 그 사람도 결혼 초라서 많이 당황했는지 난감했었지만 저에게 약속 하나 하겠다며 저를 붙잡았었어요. 그쪽과 결혼 생활을 하는 동안 아이들이 성인이 되면 그때 이혼을 하고 남은 인생은 저와 함께 살기로 결정을 하겠다는 거였죠. 먼저 함께 사는 것보다 남은 인생 함께 사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아 침착하게 참고 지금까지 기다려오고 있었지만 세월이 흐르는 만큼 그 사람은 저에 대한 애정이 식어가고 있는지 사랑을 받고 있다는 확신이 점점 떨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선택한 방법은 지금의 아이를 가지는 거였고 그 사람은 저와 함께 했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좀 더 일찍 정리를 하겠다는 말을 듣게 되었죠. 그쪽은 지금까지 행복한 결혼 생활 유지해 오면서 살아왔잖아요. 그럼 된 거 아니에요? 저도 그 사람을 사랑하고 법적으로 떳떳하게 결혼 생활을 하고 싶은데 그쪽이 먼저 임신을 해서 어쩔 수 없이 결혼을 했었지만 저도 시기는 비슷했었다고요. 먼저 양보했으니 이제 그 사람은 저에게 돌려주세요. 침묵하고 기다려온 세월, 이제는 보상받고 싶어요. 배신당했다고 생각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제가 받은 상처와 시간을 비교할 수 있을까요? 이제 와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 그건 더 이상 중요하지 않을 것 같네요. 이혼, 그거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위자료는 부족하지 않게 챙겨 드릴게요. 당신이 왜 여기로 온 거야? 어머니한테 전화 받자마자 회사에서 급하게 달려왔어. 흥분하지 말고 내 말 좀 들어봐. 다 해명할 수 있어.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다고. 나는 이런 삶이 좋아서 살고 있었겠어? 당신이 임신을 했을 때 나는 내 사람을 책임지고 싶은 마음에 결혼을 했던 것뿐이야. 그런데 이 사람도 비슷한 시기에 임신을 해서 난처한 상황이 되어버렸는데 내가 저지른 실수 때문에 상처를 줄 수는 없잖아. 어차피 결혼은 형식적인 거고 서로에 대한 신뢰만 있다면 모든 것들이 가능하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지금까지 이중 생활을 해온 것뿐이야. 회사에서 경비하시는 분이 아까 그러더라. 당신 우리 회사에 다녀갔었다면서? 회사 지침상 말을 안 할 수가 없었다고 나한테 전부 다 말해줬었는데 그때 내가 얼마나 놀랐는지 알아? 그동안 모든 것들을 숨기고 있었던 건 정말 미안해.
하지만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마음은 지금도 전혀 변하지 않았어. 우리 이대로 그냥 살면 되는 거야. 당신만 이해해주면 돼. 내가 그동안 대리라고 속여왔던 건 이 사람한테도 생활비는 줘야 할 거 아니야. 우리는 법적으로 정식 부부이지만 이 사람은 지금까지 살면서 나랑 한순간도 편하게 지낸 적이 없었어. 그래서 금전적으로 조금이나마 더 챙겨주려 했던 거고, 이중으로 돈이 나가야 되다 보니까 당신한테 직급이 올라가지 않는다고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야. 나 이해해줄 수 있지? 지금 당신이 보고 있는 광경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가면 아무 일도 없는 거라고. 두 눈으로 보는 걸 보고 들었는데 나보고 지금 아무 일도 없이 지내라고? 15년 넘게 당신한테 속아오면서 살아왔었는데 평생을 눈 감고 살라는 거야? 나는 그렇게는 못하겠어. 아까 저 여자 집에 찾아갔었어. 그리고 거기에서 당신이 어머님이랑 나누는 대화 들었었고, 나보다 저 여자를 선택하겠다며. 어떻게 이런 심각한 일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숨기고 살아왔던 거야? 세월이 흐르는 만큼 내가 받는 상처는 점점 더 커질 거라곤 생각하지 못했던 거야? 남편은 저에게 처음으로 무릎을 꿇었어요. 그 모습을 옆에서 바라보고 있던 여자는 뭐 하는 짓이냐고 당장 일어나라며 화를 냈지만 남편은 저에게 용서를 받고 싶어 하는 듯 보였죠. 하지만 남편과는 더 이상 함께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긴 세월 동안 철저하게 모든 걸 숨기면서 아무렇지도 않은 척 본인은 가정을 위해 열심히 살아왔다는 걸 인정받기 위해 모든 걸 거짓으로 포장한 남편이 너무 싫었었어요. 그래서 제 발목을 잡고 늘어지는 남편을 강하게 뿌리치고 이혼하겠다는 말을 꺼내는 순간 갑자기 남편이 쓰러진 상태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위동조차 하지 않고 있길래 당황스러워 남편을 쳐다만 보고 있었는데 여자가 시모에게 도와달라고 도움을 요청하자 시부모님께서 방 안에서 급하게 나오시더니 쓰러진 남편 보고 정신 차리라며 흔들어대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일어나지 못했고 시부는 서둘러 구조대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렇게 응급실로 실려가게 된 남편은 정밀검사가 시작되었고 의사는 충격적인 진단 결과를 꺼내놓고 말았습니다. 대장암 4기 판정이 내려졌었고 암세포가 뇌에까지 전이가 되어버린 상태라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가기에는 어려울 것 같다는 충격적인 말을 듣고 말았었죠. 어느 날부터인가 계속해서 몸이 말라가는 걸 지켜보고 있었고 남편한테 제대로 된 검사를 받아보자고 얘기했었지만 제 말을 무시했던 남편은 결국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오고 말았던 거죠. 남편한테는 생존 가능성이 희박할 것 같다는 말에 그 여자는 울며 불며 난리를 치기 시작했어요. 지금까지 참고 기다려왔었는데 자기와는 제대로 된 삶을 살아본 적도 없이 떠날 거냐면서 오열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저는 정말 어이가 없더라고요. 서로 애틋한 사랑이라도 한 것 마냥 손을 마주잡고 눈을 마주친 상태로 눈물을 흘리는 모습이 무슨 멜로 영화 찍는 줄 알았습니다. 불륜을 저질러 놓고도 그걸 사랑이라고 받아들이고 싶어하는 그 사람들을 더 이상 볼 필요가 없을 것 같아 저는 병원에서 빠져나오고 말았습니다. 그날 이후 남편의 건강이 뭐가 어떻게 되든 신경 쓰지 않고 이혼만 밀어붙였어요. 집 또한 제 명의로 돌려 그 사람한테 받을 수 있는 것들은
전부 다 받아내었습니다. 그래도 아이들을 생각해서 순순히 응해 주더군요. 그 여자한테도 상간녀 소송으로 제가 받은 정신적인 피해보상 위자료를 받아내었죠. 그렇게 남편과 저는 이혼을 하게 되었고, 그 여자는 지금 현재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그 사람 옆에 붙어 있습니다. 저는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처리했는데도 제가 왜 패배한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걸까요? 병원에 그 여자가 죽치고 있어서 아직까지 아이들한테는 남편이 대장암 판정을 받아 병원에 입원해 있다는 말을 꺼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숙사에서 자신의 꿈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아이들한테 충격과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아요. 병실에는 그 여자의 아이들도 같이 있기 때문에 제 아이들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된다면 제가 감당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부모님께서는 모든 사실을 알게 되시고 그 사람 병실에 찾아가서 한바탕 난리를 치셨지만 아이들한테만큼은 절대 알리지 말라며 지금은 상황이 좋지 않다고 말씀하셨어요. 남편은 자신이 저지른 잘못에 대한 벌을 받고 있는 걸까요? 그 사람은 아직까지 저와 그녀를 사이에 두고 사랑했다는 말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동안 함께해온 날들이 너무 비참하기만 하네요. 지금 남편과 이혼을 한 지 10일이 지났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 고민이 많네요. 여러분들의 의견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인 것 같아요. 저보다 인생 경험이 많으신 분들께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면 좋을지 해답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온몸이 떨릴 정도로 그 사람한테 받은 배신 때문에 잠 한숨 못 자고 있어요. 제 사연을 들어주신 여러분들의 가정은 언제나 행복만 가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